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실용무용개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영상 강의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 잘 보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학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업에서 얻은 내용들을 나중에 기말고사 평가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 공부 좀 해보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했던 수업 내용들을 쓱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보면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그 시간을 가져봤죠. 이렇게 춤이란 무엇인가 유관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고 춤의 스포츠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춤이 가진 가치들을 한 5가지로 나눠서 봤었고요. 이제 실용무용에 대해서 개념적 차이, 그리고 무용예술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봤고요. 실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예술과 실용무용, 실용예술의 어떤 개념적 차이를 보고 그걸 통해서 실용무용의 개념적인 정의를 한번 가져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실용무용이 과연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용무용을 이제 전공 분류했을 때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개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실용무용 전공이 많다 보니까 무용 안에서 이제 실용무용을 조금 더 개념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무용들은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무용예술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책을 볼 때도 실용무용 같은 경우 아직 그렇게 개념화된 경우가 많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문화적 영역 안에서의 어떤 경계 모호성, 그런 카테고리로서의 필요성 등들을 한번 더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공유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진행할 내용들은 오늘의 수업 내용은 춤과 예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춤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예술적 영역에서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춤 하면은 이제 예술이다. 네, 춤과 예술은 같은 영역에 있다고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또 저번에 봤듯이 뭐 배틀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형태로도 변화가 되고 시대 변화와 함께 새롭게 많은 것들로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영역 안에서 춤을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춤은 예술적 영역에서 많이 다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춤에서 어떤 예술성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고대부터 어떤 예술의 인간 역사와 예술의 의미가 계속 변화해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죠. 까지 흐르면서 예술에 대한 의미가 급변하면서 좀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 안에서 접근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술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술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19세기에 이제 어떤 계급 사회, 그 전에 있었던 왕과 뭐 노예 이런 제도, 계급 제도들이 있으면서 예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었어요, 역할이. 예술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천대가 됐었고 그런 역할들이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많은 예술의 영역들이 시대 변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어떤 역할론들이 좀
커지면서 최근에 모더니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치면서 급변하게 되고 과연 인간한테 예술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더 많이 논의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댄서이자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좀 예술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 예술이라는 놈은 또 무엇인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예술적 사고방식이란 뭐냐? 남들이 만들어 놓던 어떤 룰대로 계속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기발하고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법, 패턴을 예술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인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자역학 입자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작은 분자, 원자가 합해져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이즈가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보이는 것만 믿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미시적인 세계라고 얘기해요. 아주 그 디테일한 세계에는 뭐 우리가 잘 안 보이는 눈의 세계에는 바이러스 세계도 있죠. 사실 뭐 최근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코로나가 움직이는 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걸 믿고 있죠.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전파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아주 그런 작은 세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해서 예전에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카이스트에서 공부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카이스트라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첫 수업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이 공을 테니스 공을 벽을 향해서 던지면 이 공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테니스 공을 던지면 그냥 벽을 맞고 튕겨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알고 있는 세계의 방식이죠. 하지만 작은 입자의 세계로 봤을 때 이 공들은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아주 작은 분자와 원자 덩어리들이 뭉쳐져서 눈에 보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걸 공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이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는 이 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다수의 입자들이 벽에 맞고 튕겨 나오지만 아주 작은 소수의 입자들은 그 벽에 묻거나 아니면 그 벽면에 있는 입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공을 이루는 원자나 분자가 뭐 수백, 수천만 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작은 점 같은 거를 쫙 이게 찍어서 이으면 이만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던지는 횟수가 수천만 번 횟수가 되면 이 공은 결국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이런 입자를 바라보는 개념에서는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공을 던져서 튕겨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단 1회 거쳐서 행위를 했을 때 그 공은 튕겨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입자 수만큼 횟수로 공을 던진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인간이 수천만 번 공을 던지면 어깨가 박살 나겠죠. 네. 하지만 그 입자수만큼 공을 던질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공은 벽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벽에서 튕겨나가거나 벽에 묻거나 하는 소수의 입자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튕겨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함이 무엇이냐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사고가 확장되죠. 이렇게 생각의 한번 틀을 바꿔보시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죠. Yes or no, black or white, 맞다 틀리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에 있었던 사고방식의 고정관념의 개념인 거고 그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yes가 no일 수도 있고 no가 yes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는 대부분 많이 알 겁니다.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상대성 이론을 만드시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되게 간단한 예로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개념들을 설명할 때 쉽게 드는 예가 버스에서 내가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뒤로 가면 내가 앞으로 간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서 또 버스를 타러 내가 앉아 있는데 옆 차가 이렇게 쭉 뒤로 빠지는 거야.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내 차가 앞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기반된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확장해서 하면 많이 제가 하는 얘기인데 빚과 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오늘 밤에 나가서 별을 봤는데 별이 너무 많아. 오늘 밤 별이 진짜 많이 떴다. 별 많네. 이 문장은 맞는 건가요? 오늘 밤 별이 많이 떴다. 이 문장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만 그 별에 관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별들은 대부분 먼 거리에 있는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빛과 열을 내는 먼 거리에, 먼 은하에 있는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태양과 은하에서 빛이 오면서 왜? 죄송합니다. 지금 수업하다 중간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좀 이게 흐름이 끊겼네요. 다시 한 번 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빛의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그 태양과의 태양에서 그 빛이 가지는 속도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태양빛이 내 몸을 비추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빛이 없으면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깜깜한데. 근데 태양빛이 나를 비추고 반사해서 상대방 눈에 보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사실 보면 그 빛도 속도가 있어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나를 비추고 다른 걸 비추는 그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빛도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별들은 그 먼 거리에 있는 태양인데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려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빛에서 1광년, 뭐 2광년, 100광년, 뭐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몇 광년 거리에 있는 별들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별들이 빛을 내비추고 우리 눈에 보이는데 1년, 우리한테 오는 데까지 1년이 1광년이에요. 그리고 100광년은 100년이 걸려서 우리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빛이 반짝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데 100년이 걸리는 게 백광년입니다. 그러면 사실 별들도
태어나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별이 모든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뭐 예를 들어 백색 외성이 돼서 소멸돼서 블랙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블랙홀로 된 지 50년이 지났어. 그랬는데 50년 전에 쐈던 그 빛이 지금은 이제 다 사라져서 없어졌겠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오늘 보여요. 왜냐? 우리가 눈에 보는 거는 100년 전 별이니까. 오늘 밤에 우리 눈빛에 보인 그 별은 100년 전 모습의 별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간대에 봤을 때 그 별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형태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 별은 현재는 없어요. 예를 들면 100년 전의 모습이 그냥 빛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굉장히 다른 관점이죠. 그 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그 백광년에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안녕 했어. 근데 이게 빛을 타고 100년 후에 우리한테 눈에 전달됐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오늘 밤 안녕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별은 50년 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없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이 안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별은 이미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동시간대에 그 별은 이미 사라졌고 그 사람은 거기 없습니다. 이렇게 거리에 의해서 시간조차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은 거리에 기반돼서 시간이 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시간과 한국 시간이 다르죠. 우리가 낮일 때 미국은 밤이고 뭐 이렇게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시간의 개념조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다고 믿지만 그건 우리가 믿는 거고 사실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과학적인 이론에서는 각각 우리의 인간들은 거리에 따라서 자기만의 각각의 시간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타임라인에. 그런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는 동시간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같은 시각에 살고 있다고 믿죠.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고방식을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미시적인 세계, 입자같이 원자, 분자의 세계, 양자 뭐 이런 개념까지 가면 훨씬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 세계의 작은 세계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확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큰 거시적인 빅 사이즈, 우주 같은 사이즈에서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들 안에서 사회에서의 우리끼리의 어떤 그냥 맞춤이죠. 근거리에 있는 사람끼리 그냥 서로 약속을 한 것뿐이지만 그것조차도 그냥 정확하진 않은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입장의 차이가 변화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방식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턴의 어떤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죠. 사과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져서 만류 인력의 법칙. 그래서 뭐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걸로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와 아래 개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히 보면 지구는 둥글고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다 서 있는 거죠. 각각 위치에. 아래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죠. 다만 이 지구 중심에서 중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죠. 붙어서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가 변화하겠죠. 내 있는 위치가. 그냥 그래서 위아래 개념도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과는 지구 중심으로 달라붙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거죠. 자석처럼 사과가 여기 땅 표면이 있고 나무 높이에 의해서 사과가 여기 달려 있는데 사과 떨어지면은 중력에 의해서 중앙으로 붙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밑에 있었던 나무는 이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과는 정말 떨어진 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 사과는 지구의 중심으로 붙었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나 수많은 말들 그런 것도 굉장히 통념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교육받아온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생겼는데 좀 더 정확하고 그 사실을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모두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팩트는 사실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자해 놓는다면 예술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과학 분야도 이렇게 예, 정확함이라는 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뿐더러 그 것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조금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에 따라서 굉장히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 속의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술가분의 작품이었는데, 제가 그 전시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 액자가 한 벽면에 막 한 뭐 수십 개가 붙어 있습니다. 어린 아기부터 노인들까지 그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흑백 컬러로 해가지고 다 붙어 있어요. 흑백 사진으로. 그래서 그 눈을 감고 있는 그 작품 안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붙여놨구나. 이게 무슨 차이지? 이게 어떤 작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품의 어떤 재미있는 의미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벽에 붙어 있는 사진에 눈 감은 사람들의 수십 개의 사진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제가 이제 작가한테, 작업하신 분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눈 감은 사람들의 외모나 연령, 그리고 보이는 이미지만 그냥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그냥 본다면 그건 뭐 남자냐 여자냐 어린애냐 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 어떻게 생겼네 저 사람 어떻게 생겼네 이런 식의 보이는 관점만 보는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입니다. 그 사진 안에 뭐 예를 들어 아기 사진 두 장이 있어요. 어린아이. 근데 한 아이는 갓 태어나서 죽은 아이고 한 아이는 잠자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또 나이 든 노인도 마찬가지로 어, 죽은 사람의 사진이기도 하고 하나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은 어, 사진을 팍 찍었을 때 실수로 눈을 감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눈을 딱 감은 사람이고 각각의 다른 이유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수십 장 걸려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이 각각의 우리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이미지,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은 각각의 다른 이유로 살아있거나 잠을 자거나 죽거나 눈을 깜빡였거나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이미지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눈을 감은 것밖에 볼 수 없지만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이유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다는 거.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그러고 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전부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그리고 베이비시터라는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너무 바쁜 부모들이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뭐 바쁜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들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쁜 나머지 이제 자기 아이들을 키워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 사람들을 베이비시터라고 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아직 부모님을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아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루에 만나는 시간이 본인의 부모님보다 그 아기들은 베이비시터 훨씬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과제했던 나와 너의 문제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행동과 습관을 보면서 자라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성격과 인격이 형성되어 왔겠죠. 그런데 너무 바쁜 부모를 볼 수가 없었던 아이는 5세, 10세 이전에 성격이 모두 많은 부분들이 완성이 된다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상 뭐 베트남 아주머니, 중국 아주머니에 의해서 길러진 경우 베트남과 중국 특유의 언어와 감성,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기들은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나를 낳아준 생물학적인 부모의 태생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천적, 타고난 게 아닌 자라면서 교육되어진 그런 행동 습관이나 어떤 문화들이 그 아이들 안에 남아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우리가 생각했던 나와 너의 문제가 또 다르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시면 별거 아닌 얘기고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봄으로써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점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예술적 시각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우리가 모두 같다고 여기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그런 새로운 사실들을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어떤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술을 통해서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빈부격차, 그다음 계급제도에 관해서 굉장히 풍자한 우리나라의 옛날 글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쾌감을 느꼈고 그런 것들이 점점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 자라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지 왜 왕과 노예가 존재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갖게 했고 실제 그게 사회에서 일어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민사회가 됐죠. 남과 여도 옛날에는 남자는 훨씬 더 성차별이 심했죠. 남자와 여자에. 근데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계속 이런 예술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어,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느끼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여성들의 지위도 올라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예술의 역할은 훨씬 더 임팩트가 크고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해라고 움직이는 것보다 뇌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 어떤 감동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건 훨씬 더 큰 영향력과 임팩트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세상에 모두가 그냥 고정관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르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예술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관점,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는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술이라는 개념도 계속 변화해 왔어요. 전통 예술 이론을 보면 예술의 정의는 예술은 모방이다, 예술은 표현이다, 예술은 형식이다라고 있어요. 네, 굉장히 딱딱하죠. 예술을 한다는 건 누군가를 카피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의성을 또 얘기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인간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모방에서 시작되는 게 맞기 때문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술은 표현이다. 예, 이거는 뭐 거의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예술은 형식이다.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예술의 형태를 가지고 방법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전통적으로 그런 게 강화됐었고 요새는 형식을 많은 파괴를 하지만 뭐 또 다른 형식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전통 예술 이론에서 본 무용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무용 쪽에서는 아무래도 순수 무용, 전통적인 발레, 한국 무용 등등 그런 무용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무용은 아름다운 자연에 충실한 모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음, 예,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내가 저 강을 보고 산을 보고 얻은 감동들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어떤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다. 뭐 맞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언어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제 속에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찾아왔던 많은 부분들하고 일치하는 면인 것 같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언어적인 측면. 네. 3번은 무용예술은 어떤 사람이 이성 혹은 지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상 및 감정을 신체 움직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거다. 2번을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기가 이성적으로 막 생각을 해서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을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을 이걸 말로는 못 하겠어. 근데 이 몸으로 표현한다는 거. 우리가 단어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어떤 진짜 움직임이라는 거죠. 4번은 무용은 예술가의 감정 표현이며 그 감정은 그대로 예술 작품에 반영되어 관객에게 전달된다. 예, 관객에 전달되겠죠. 하지만 관객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겠죠. 그 의도한 거를 감정 표현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나는 슬픔을 표현했는데 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예, 해석은 차이가 존재하죠. 표현이 반드시 자기 표현일 필요는 없대요. 음,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보고 다른 영화에서 봤던 것들을 뭐 갖고 오는 것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팝 같은 경우도 커버 댄스를 하다 보면 그 가수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카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의 표정을 흉내내고 마치 자기가 방탄소년단인 것처럼 멋있게 표정을 하고 하면서 다른 감정들이 이입되기도 하겠죠. 그 자기가 스스로 표현한 게 아니라 어, 때로는 안무가로서만 활동하고 많은 댄서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죠. 직접 출연하지 않아도. 그런데 5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무용은 모방도 아니고 표현도 아니다. 무용은 본질은 순수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실 이제 책들, 굉장히 무용학 원론적인 책들, 무용 이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들은 앞에서 이렇게 모방이고 표현이라고 해놓고 또 그게 아니래요. 모방도 아니고 표현도 아니고 춤의 본질은 순수한 형태, 독립적으로 그냥 그 나오는 것이다.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그럼 깜짝 놀라서 이렇게 튕겨 나가죠.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나오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예술의 어떤 생각과 이론과 방식이었습니다. 굉장히 루즈하고 어떻게 보면 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 전통적 예술 방식.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어떤 흐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금을 보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거니까요. 전통적 무용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춤의 기원, 춤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인간이 태어나서 언어가 없던, 단어가 없던 시절에 막 이렇게 서로 행동을 표현하고 서로 간의 어떤 행동 양식을 맞춰서 사는 것들이 인간의 역사의 처음이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인간이 함께 해온 역사가 춤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술의 근본이 되는 예술은 무용과 건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앨리스라는 분이. 무용과 건축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예술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몸을 갖고 있고 몸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건축물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도 뭐 큰 방, 작은 방, 화장실 이렇게 구조화돼 있고 빌딩도 디자인이 돼 있듯이 우리도 머리, 심장, 뭐 다리 이게 나눠져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종교로의 무용, 우리나라 뭐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옛날에 춤들 뭐, 뭐 예를 들어 기우제 해가지고 신한테 막 비좀 오게 해달라고 관광소를 하고 손잡고 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춤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에서 어느 순간 좀 더 직업으로서 인간 사회의 한 파트로서 좀 확장하는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직업으로서의 무용은 1487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메디치 가문에서 예, 발생된 발레라는 춤, 여러분 발레 잘 아시죠? 그 춤이 이제 메디치 가문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의 이제 왕에게 시집 가면서 자기네 문화를 전파시켰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발레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크게 확장을 해서 우리 그 왕들과 귀족 간의 어떤 문화 컬처가 됐어요. 춤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댄스 마스터라는 직업이 생기고 쉽게 얘기하면 예절 교육사, 예절 교육 선생님이 댄스 마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궐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이 애티튜드와 스텝을 어떻게 움직여서 서로 인사하는 방법, 춤을 추는 방법을 가르치는 댄스 마스터. 예,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요새 댄스 강사들이죠. 예, 그런 직업으로서의 무용이 탄생했었다는 거. 19세기 이제 프랑스 예술가들은 현대화로 인해서 죽은 예술의 발레라고 얘기해요. 발레라는 게 너무 형식화되다 보고 딱딱하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예술을 보기 힘들다라고 혁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춤의 역사가 쭉 흘러왔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한번 또 전환하는 문제를 한번 더 내볼게요. 기존에 있는 이제 딱딱한 얘기를 들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 해석에서 사진 속의 사람들, 베이비시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되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은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됐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론과 무용에 관한 정의,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무용의 어떤 개념들입니다. 무용의 개론적인. 하지만 예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술은 변화하고 춤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고방식을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했던 그 입자적인 걸로 설명했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게 그럼 이게 설명이 되는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이 상식적으로 부활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역사에 존재하고 실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불교라는 종교에서도 윤회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고 다시 어느 시점인가 다시 태어나면서 서로의 인연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에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죽었는데 어떻게 뭐 다시 강아지로 태어나고 뭐 동물로 태어나고 예,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인간의 오랜 역사에서 축적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또 믿고 있는 이런 종교들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어떻게 얘기하면 진짜 무슨 SF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찾아본다면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육체는 돌고 도는 것이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는 정신의 환원과 육체의 환원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설명하자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스페셜하게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이나 깊이 있게 조금 설명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제가 좀 더 전달할 수 있기 쉬울 텐데 요거를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너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인연이라는 것, 그 윤회라는 것, 여러분들과 내가 선생과 학생으로 만나는 이런 관계들은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세계는 일겁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일겁은 어떤 물동이를 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치마가 바위에 부딪히잖아요.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 바위가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마어마하죠. 그걸 일겁이라고 하는데 영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겁이라는 건 그 겁의 횟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일겁도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어마어마한 몇 겁의 세월을 지나 우리가 다시 만난 인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윤회를 하면서 나무와 여러분 학생과 제가 나무와 고양이로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선생이고 내가 학생이었던 적도 있고 누군가의 부모였던 적도 있고 또는 땅이었던 적도 있고 바람이었던 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서로 이렇게 스쳐가면서 다른 인연이 존재하다가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학생으로서 만나서 이 무용기론 수업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정말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영화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땅에 묻히죠. 예를 들어서. 땅에 묻히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몸의 부분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죠. 그 부패는 왜 일어나냐? 아주 작은 뭐 세균들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아주 그런 미생물의 세계, 작은 것들이 몸을 막 뭐 다 이제 부패하게 한다는 거는 변화시키는 거죠. 형태를. 그러니까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몸이 변화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던 이런 모든 기관과 살점들이 분쇄돼서 땅의 흙 속에 흙과 함께 점점 하나가 됩니다. 1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그러고 나면 우리 몸이 갖고 있던 이 신체는 아주 작은 입자로 땅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비에 의해서 그 작은 여러 개의 입자들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던 입자들은 땅속 깊이 들어가서 나무의 뿌리를 타고 나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입자들은 물이 점점 빠져서 강으로 흘러서 물고기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죠. 그 물고기 안에서 하나의 입자가 어떤 물고기 한 부분으로 되고 또 어떤 입자들은 흘러서 돌아서 누군가의 동물의 먹이로 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형태에 있었지만 물론 이게 다 모아져야 나였지만 내 손톱도 나고 이 얼굴도 나고 뭐 여기 위에만 나는 아니잖아요. 이 아래 몸통도 나인 것처럼 각 하나의 나라는 부분들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입자 얘기했던 테니스공 얘기한 것처럼 아주 작은 입자로 나눠집니다. 나가. 그럼 그 나가 각각의 많은 요소로 분리돼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동물이 되기도 하고 물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너와 나로 존재했었지만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나무로서 만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무였을 때 내가 물고기고 내가 동물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그 물고기 안에 있던 나가 또 이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음식을 섭취해서 몸 안에서 돌다가 어떤 영양분이 돼서
어떤 파트, 눈이 되든 귀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몸을 돌고 돌다가 그 사람도 또 죽고 다시 분해되고 이 수많은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 어느 시점에 만약에 처음에 나였던 이 형태가 99%가 돌고 돌아서 우연히 다시 만나. 그래서 나랑 똑같이 생겨졌어요. 이렇게 99% 이상이 만나서. 그런데 내 정신은 이미 그때 사라졌죠. 그래서 내가 기억은 없지만 내 몸이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여러분도 그 상태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이렇게 만날 인연, 어마어마한 인연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불교의 윤회라는 개념도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이 되라고 얘기하겠지만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심지어 죽음조차도 사람이 살고 죽고 태어나서 사라지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이제 시간의 연속성,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태양과 별, 그리고 그 거리에 관한 문제요. 또 공간과 의식에 대한 문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제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터스텔라는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그 감독이 정말로 미국에서 뛰어난 그 학자들 밑에서 공부를 4년, 5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생각이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나는 너이고 너도 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1 더하기는 2일 수 있지만 1일 수도 있어요. 나라는 하나는 나의 하나의 팔과 머리카락처럼 하나의 부분들이 분리됐다 다시 만난 거면 어쩔 때는 이 돌고 돌 속에서 여러분들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전체 어떤 우주와 지구라는 개념 안에서 보였을 때 나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하나의 입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테니스 공이라고 봤을 때 그 던져진 테니스 공 안에 있는 하나의 벽에 묻은 입자, 대부분의 입자는 튕겨 나오겠지만 그 벽에 묻은 입자 한 개처럼 우리는 이 지구 안에 나 한 개의 입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돌고 돈다는 것 뿐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나는 나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지구 순환의 시스템의 한 파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뭐 과학적인 개념들을 끌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 수 있지만 어쩌면 이 매일매일이 꿈을 꾸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꿈속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다시 갱신하는 걸 수도 있겠죠. 네. 또 하나의 뭐 과제를 드리면 또 인터스텔라 감독이 만든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일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영화 관람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생각도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인식이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이라는 게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꿈이 가짜라고 믿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근데 꿈속에서 나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면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실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루시드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잠을 자다 꿈에서 깨어났는데 현실인 줄 알았는데 또 깨어나. 지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다만 연속성을 가지고 어제 그저께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꿈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더 큰 범위에서 사이클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작은 꿈들의 연속을 합쳐놓은 큰 꿈 속에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철학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사고를 좀 더 이렇게 딥하게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더 우리가 사고해보고 생각을 바꿔봄으로써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게 과연 전부인가?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눈을 감은 사람들일 뿐인데 그 차이를 알게 됐을 때 내가 느끼는 어떤 프레쉬, 예, 놀라움, 뭐 이런 것들, 깨달음 등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과 사고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시각이 변화하고 관점이 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 많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사해온 이런 공부들을 보면, 중간고사 자료들을 보면 결국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몸으로 표현한다는 건데 생각과 사상이 변화한다면 내 표현법도 변화되겠죠.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똑같은 패턴으로밖에 못하겠죠. 하지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스타일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스페셜하고 창의적인 아티스트이자 댄서가 되려면 여기에 변화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예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예술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전통적인 예술 개념에서 그런 전통적인 예술 개념들을 깨부수고자 예술사에서 새로운 예술가들이 어,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내놨는데요. 여러분들 예술을 혹시 공부하게 된다면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사실 모던이라는 뜻은 현대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현대는 또 시점적 차이가 있어요. 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현대는 지금 21세기 2021년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 한 100년 전 사람들이에요. 100년 전 사람들은 그때가 현대이기 때문에 모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현대는 아니고 근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 예술, 그 전에 뭐 고대, 중세, 왕과 노예가 존재하던 시대에 어떤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예술 방식을 거부하고 예술가, 아티스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표현하는 걸 중요시하는 시대가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런 단어적인 개념을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모더니즘 시대 예술가들이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벌써 연도가 1882년, 이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82년생인데 1882년생이죠.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 굉장히 그 피아노 어떤 이런 음악들에서 활동하신 아티스트이시고 이분이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시죠. 스트라빈스키는 음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인간의 지위에 깊은 변화가 진행되는 때에 살고 있다. 현대인은 그때 당시 현대겠죠.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현대인은 점차 가치에 대한 이해와 비례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네. 그 전에 있었던 게 이해가 되던 게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게 변화돼. 이게 더 중요하게 되고 이런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 실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며 아까 말했던 본질적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실제로 있는 것들 그게 매우 부족하며 그로 인해 인간의 근본적인 균형 법칙이 침해되게 된다라고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셨네요. 인간의 어떤 균형, 밸런스들이 깨지고 있다는 거,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21세기 2021년은 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전까지 뭐 논밭을 해서 농사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회였는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장화되고 많은 것들이
기계화됩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뭐를 만들려면 자기가 다 만들었어요. 가내수공업 했어야 돼. 근데 공장이 생기고 팩토리에서 차를 찍어내고 우리가 어디 이동할 때도 차를 타고 가면 되는 것처럼 기계의 힘이 커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전에 살던 사고방식과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집에서 학교 갈 때 걸어만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 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게 된다. 뭐 지금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를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변할 수 있죠. 그렇게 작은 것들에서 큰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게 다 있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그 없는 세상에서 이 기기가 탄생한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21세기도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거 나타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도 휴대폰, 스마트폰 세대죠. 휴대폰 없으면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큰일 나죠. 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SNS로 많은 걸 보고 행동하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로 밖에 안 나가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까지 하게 되는 세상이 열렸죠. 과거에 이제 스트라빈스키를 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영상으로 뭔가 대화하고 수업을 한다는 게. 예,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눈에 보이던 것만 믿고 난 농사 짓고 그냥 농부로 살면 돼. 나는 왕을 잘 모시면 돼. 나는 노예처럼 살아야지. 나는 내가 하던 일이 그거니까. 이렇게 믿던 수많은 가치들이 변화했겠죠. 더 이상 기계가 농사를 대신해 주는데 내가 농사를 할 필요가 없고 예, 인간의 지위도 어? 왕이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기계가 나타나니까 많은 것들이 또 해결되고 이러면서 인간은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새롭게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이 변화함으로써 탄생되는 예술들이 모더니즘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대성 이론, 알버트 아인슈타인, 어마어마 유명하신 분이죠. 이 아인슈타인의 논문이 1905년에 발표가 됩니다. 이때 발표할 때 논문 발표 당시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너무 잘 알죠. 브랜드도 많이 있고 한데 가장 천재적인 인간들이 인류에서 가장 천재적인 과학자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논문 발표할 때 겨우 25살이었어요. 그럼 25살에 논문을 쓰려면 이미 여러분들 나이 20살 때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바뀌어 있는 거를 자기가 인식하고 그걸 공부해서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논문 발표를 하려면. 그럼 책을 낼 때 25살이면 이미 20대 초반, 여러분 나이 때, 물론 다 20대 초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승화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이미 빛과 거리, 우주,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옆에 있는 독특한 생각을 하는 친구가 지금의 아인슈타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100년 동안 봤고. 이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진짜 우리가 이용하는 수많은 문명의 혜택들을 쉽게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론들을 통해서 인간이 크게 변화했어요. 인간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도 그 독특한 생각을 하는 친구도 이미 아인슈타인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 좀 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겨우 25살에 전 인류와 미래 100년을 바꾼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어쩌면 바꾸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모더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니즘 이 당시에 그래서 그런 산업혁명과 기계가 막 생기고 왕과 노예 등등 이런 계급제도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이 변하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예술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과연 예술이라는 게 뭐고 그 전에 있었던 춤, 노래, 음악, 미술 등이 뭐지? 왜 그렇게 했어야 되지?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왜 발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만 정해진 대로 그거를 구조화시켜야 되지? 이런 전통적인 룰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왜냐면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미셸 포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용은 자기 해석에 따른 연기여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조로 격화돼서는 안 되고요. 발레는 더 이상 숫자, 참가자 수 등에 의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그거는 개념들의 예술적 통일성, 즉 음악, 회화, 움직임이란 세 요소가 조화롭게 통일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전에 발레는 굉장히 만들어진 그림에만 신경을 썼는데 그걸 만드는 표현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념들, 예, 아티스트의 의도 등등, 의미 등등이 들어가야 된다.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왕을 위해서만 춤을 춘 거죠. 왕 보기 좋은 춤만 춘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왕이 원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누군가 원하는 식으로 했으면 지금은 이 작가, 아티스트가 원하는 생각들을 그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과제하면서 조사했을 때 얘기 나오고 제가 지난 수업에도 많이 했던 이사도라 덩컨 이런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받고 이런 자기의 생각의 변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 중에 하나인데 피카소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피카소라는 사람은 그 기존에 있었던 그림들, 뭐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고 정물을 그리고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렸던 많은 사람들의 그림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이 사람은 뭐 지금까지 기억되는 유명한 미술가 중에 한 명이죠. 어마어마해. 이 사람 작품 뭐 여러분들도 뭐 유명 아티스트들 가수들도 막 그림 모은다고 하죠. 요새 뭐 랩몬스터가 그림 모은다고 하죠. 예. 그런 그림을 만드는 화가인데 피카소는 뭐 피카소 작품은 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될 정도예요. 도대체 그림 한 장이 뭐길래 수백억씩 할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만들었던 생각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사진 뒤에 가려진 의미들, 그걸로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는 그 작품이었다는 거죠. 그림 한 장이 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만 유심히 보면 그 안에 의미를 통해서 내 삶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예술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피카소는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본인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의 그림은 부가물의 종합이지만 내게 있어서 그림은 파괴의 종합이다. 와우, 어마어마하죠. 디스트럭션, 파괴라는 건 예술가들의 핵심적인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배워서 합치는 예술이었으면 이 사람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럼으로써 새로운 예술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을 잠에서 깨워야 합니다. 그들이 사물을,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을 만들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춤을 창조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노발대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게 춤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림이야. 그들이 무사하지 않은 미친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세계가 아닌 많은 것들이 작용하는 새로운 세계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걸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라고 피카소가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굉장히 임팩트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예술이 빛을 발휘했고 뭐 우리는 예쁜 그림, 아름다운 것만 생각을 했으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들은 이런 파괴 종합을 통해서 예술의 개념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도라 덩컨은 발레밖에 없었던 서양 문화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춤을 추려면 선택이 없어. 뭐 팝핑, 락킹, 벨리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발레만 배웠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발레의 적입니다. 나는 발레가 거짓이고 부조리하며 예술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나는 내가 발레 댄스로서의 경력을 갖지 않게 해준 잔인한 운명에 대해 신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때 당시에 몇백 년 동안 다 발레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발레하는 사람들이 노발대발 화를 냈겠습니까? 네가 하는 게 춤이야? 근데 코르셋과 토슈즈를 던져버리고 맨발의 댄서로 현대무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역사에 남는 댄서가 됩니다. 아티스트가. 이사도라 덩컨.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장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배웠던 장르에 대해서.
나는 팝핑의 적입니다. 나는 비보이의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그 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삶과 예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얘기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댄서인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아티스트인지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의 어떤 시대의 획을 긋고 여러분들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파트는 이제 서양 무용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책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 시대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과거의 전통 예술들을 다 거부하고 새롭게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켰어요. 뭐 파괴를 시키든 변화를 시키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1950년대가 지나가고 한 50년 정도 역사가 지난 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건 또 모더니즘도 어려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에 있었던 모더니즘 예술에 대한 반박이에요. 모더니즘은 너무 예술을 위한 예술만 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대중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뭐 피카소 작품도 그렇고 뭐 현대무용 공연 보면 아, 너무 어려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럴 수 있죠. 그 정도로 너무 깊이 간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과 멀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려고 했던 모더니즘이 만든 어떤 틀, 오류, 예술이라는 것들이라고 예술가의 자아도취한 거죠. 예술가만들을 위한 예술을 하다 보니까 예술이 사회에서 외면받고 점점 예술의 의미가 좁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더 비판하고 너네가 전통적인 예술을 거부한 건 좋은데 또 너네만의 너무 깊은 예술만 하다 보니까 이 사회와 멀어지게 된다, 예술이라는 게. 그래서 또 이걸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게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댄서들을 살펴보면 이제 현대무용 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스티브 팩스턴 해갖고 이 사람은 컨택 임프로비제이션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춤을 이렇게 안무 정해진 동작을 뒤에서 하면은 따라서 추는 형식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충돌하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서의 내가 순서를 1, 2, 3, 4 카운트로 외우지 않아도 거기서 반응하면서 동작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댄스 스타일을 만드는 형식이 나왔었고요. 예,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 이제 좀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잘 보이겠죠. 예, 트리샤 브라운은 계속 극장에서만 공연을 하니까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서 제스처, 놀이, 스포츠로 해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하면서 춤이라는 거에 한계를 좀 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용 공연들의 한계를 확장시킨 거죠. 그래 이분들의 인원은 너무 이제 춤추는 사람들이 여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이런 성적인 노출이 많다. 이거는 아트라는 거는 그런 여성적인 차별을 대성화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요새 듣고 있는 이제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신 안무가세요. 이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페미니즘 안무가신데 여성들의 어떤 인권과 여성들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안무가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변화시킨 거죠. 전에는 이제 나만을 위한 예술, 나만을 위한 춤, 나만을 위한 그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됐다면 여기 시대는 눈에 잘 보이도록 좀 재미있는 것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어떤 인권의 변화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로 변화하는 시대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내게 했던 내용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화된 시대에 컴퓨터화된 이제 우리 시대의 조급함은 과거의 연계성, 즉 우리가 정말로 누구로 사는가에 대한 느낌을 상실하게. 예, 이거는 뭐 우리가 과제를 하면서 충분히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로 사는가? 과연 SNS에 있는 내가 난가? 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내가 난가? 예, 굉장히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나를 상실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미 이제 1970년대, 80년대 컴퓨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책장에 이건 책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소포클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즐거움을 살했을 때 나는 인간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과연 그런가요? 어쩜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또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게 그냥 마냥 노는 것만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무언가를 또 공부하는 즐거움도 있고 찾아가는 즐거움도 있고 그 안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힘듦이 있지만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 사실 안무를 짜는 과정도 힘들 수 있습니다. 춤을 배우는 과정도. 하지만 그걸 이제 보여줄 때 느끼는 즐거움 때문에 그 과정을 또 겪어 나가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네, 우리는 댄서이고, 그리고 아티스트란 영역으로 불려집니다.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고대 중세를 거쳐서 근대부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예술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변해왔어요. 형식적으로 갖춰진 룰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중심으로 내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내 스타일에 너무 빠지다 보면 사회와 소통할 수 없으니까 그 소통하고 새로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춤이 되어야 된다고 예술의 어떤 가치들이 변해왔어요. 예술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댄서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SNS의 발전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21년에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상실하고 무엇을 잃어가며 뭐를 찾고 있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내가 좀 더 창의적이고 남들과 다른 예술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변화를 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용개론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이 수업도 저희가 이제 상의했던 대로 하반기는 동영상 업로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천천히 듣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했던 그 뭐 라디오를 듣듯이 여러분들이 쭉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전공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상식과 개념과 기본들을 잘 갖추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업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추석 체크는 댓글로 여러분들 학번과 함께 분반과 함께 동일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 평가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